모든 건 이 여자가 통통보호소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죠. 홀딱 젖은 채 꼬마를 데리고요. 재워달라고 사정사정하지만 원장은 딱 보더니 미안하다고 하죠. 방 꽉 찼다고요. 하지만 헬렌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 탐욕스러운 자식이 무슨 속셈인지. 그래서 은하 한 입을 꺼내 쓱 밀어줍니다. 진짜 맹세컨대 이 남자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요. 방만 타며 바로 안내해주죠. 규정이나 비용은 내일 얘기하자며 둘만 남게 되자 쏙 빠져나갑니다. 헬렌은 소년을 돌아보는데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이 여자가 무언가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겪었단 걸 알 수 있죠. 아이는 커다랗고 순진한 눈으로 엄마 아빠 어딨냐고 묻습니다. 헬렌은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너무 끔찍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상처받은 어른들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을 때처럼 곧 볼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 괜찮으니 그냥 자라고 하죠. 아이는 그 말을 다 믿고 몇 분 만에 골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헬렌이 기침을 시작하죠. 그냥 목구멍이 간지러운 게 아니라 피를 토해냅니다. 이 여자는 여기까지 오는 내내 오직 정신력 하나로 버텨온 겁니다. 이제 아이가 안전하게 잠들자 몸이 무너져 내린 거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속삭이고는 떠납니다. 아침이 오기도 전에 숨을 거뒀죠. 로아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합니다. 시트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헬렌은 미동도 없었죠. 소란을 듣고 원장이 내연녀와 오는데 시체를 보고도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 대신 자기 건물에서 죽었다며 이 두 사람은 그저 귀찮게 됐다고 짜증만 냅니다. 하지만 내연녀의 표정이 달라지더니 로안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특히 밝은색 머리카락을 보더니 하며 폴린이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하죠. 마침 폴린이 걸어 들어옵니다. 같은 머리색, 같은 생김새, 누가 봐도 모자 사이라고 믿을 만큼 정말 감쪽같이 닮았죠. 이 교활한 여자는 즉석에서 꿍꿍이를 짜고 폴린에게 축하한다며 이제 내가 책임지라고 떠넘깁니다. 여러분, 이 보호소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아주 건전하고 따뜻한 자선단체입니다.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한 곳이죠.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훌륭하고 훈훈한 곳 같지만 실상은 돈을 쥐어짜는 기계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죠. 특히 책임비란 명목으로 아이들을요. 그래서 폴린과 로안, 이 가짜 모자는 매일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해야 합니다. 보호소에서 잠잘 권리를 얻기 위해서요. 폴린이 자기를 소개하며 이름을 묻지만 소녀는 묵묵부답. 아직 그 방에 피 묻은 시트에 갇혀 있거든요.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죠. 폴린은 단번에 눈치채고 옆에 앉아 말을 겁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 알진 못하지만 과거는 이제 지나갔고 중요한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요. 긍정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행복이 널 찾아올 거라고 하죠.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로아는 망설임 없이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아들 역할을 하며 함께 거리를 누볐고 생존을 위해 시작된 관계는 진짜 가족처럼 변해갔죠. 폴리는 불량배들을 쫓아내고 소년과 거리의 끔찍한 일들 사이를 막아섰어요. 아무리 최악인 날이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줬죠. 그렇게 5년이 쏜살같이 지나고 로아는 8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함께 앉아 그동안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고 서로를 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로아는 아침에 들은 소문 탓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애써 웃으며 그녀에게 묻자 아무렇지 않은 척 끄덕입니다. 한 귀족 가문에서 하녀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말해주죠. 진짜 월급, 진짜 지붕,
진짜 미래가 있는 로아는 정말 잘 됐다고 말합니다. 누나에게 멋진 일이 될 거라고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말하는 와중에도 눈빛은 속마음을 들키고 있었죠. 감정을 주체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처음엔 부모님이었고, 다음엔 헬렌, 이젠 폴린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모두 떠났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일로 떠나는 거라지만 어린 마음엔 그저 남겨진다는 사실에 차이를 구분하기엔 너무 슬프기만 했죠. 폴리는 그 얼굴을 보고 알아채곤 그를 꽉 안아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소년이 평생 간직할 한마디를. 혼자라는 건 누가 물리적으로 옆에 없어서가 아니야. 마음이 비어있을 때 진짜 혼자인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간직하고 기억을 살려둔다면, 그들이 얼마나 널 아꼈는지 느낀다면 결코 우린 떠난 게 아니야. 그러니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봐. 그럼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몇 시간 뒤 폴리는 떠났고 소녀는 한밤중 깊은 숲속에 홀로 서서 그녀의 말을 되새깁니다. 말해준 대로 똑같이 따라하죠.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귀를 기울이는데 미친 일이 벌어집니다. 만화가 그를 감싸며 소용돌이치죠. 눈은 여전히 감겨있지만 어둠 속의 나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완전히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야 어딘가에서 부모님과 헬렌, 폴린,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느껴지죠. 아주 밝고 가깝게요. 내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바라봐주길 기다렸던 거죠. 폴린이 떠난 뒤 수년이 흐르고 그녀에겐 소식 한 통 없었습니다. 귀족 가문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쁠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죠. 새 일, 새로운 규칙, 새로운 환경. 그저 잘 지내길 기도하며 넘깁니다. 그동안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늘 하던 일뿐이었죠. 통통의 아이들처럼 혼자 구걸하는 것. 하지만 로아는 재능이 있었죠. 불편할 정도로요. 원장도 눈치챘고 이 녀석이 구호소 누구보다 돈을 잘 번다며 단숨에 1구역으로 승진시킵니다.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금싸라기 땅. 구호소로 치면 VIP석이죠. 좋은 자리, 좋은 대우. 그곳에서 블레이크를 만납니다. 1구역 관리자 블레이크. 로안의 배경을 듣자마자 부모님, 헬렌 이야기까지 모두 듣고는 소년을 품어줍니다. 따뜻하게 늘 필요할 때 나타나는 흑심 따윈 없는 사람이었죠. 적어도 로안이 보기엔요. 블레이크는 로안이 보던 것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숲속의 그날 밤 이후로 보이던 그 빛의 무리가 미쳐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 만화였다는 거요. 다들 만화가 뭔지는 아실 테니 지루한 설명은 건너뛰죠. 장면이 바뀌고 우리 소녀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양동이를 두고 제 할 일을 합니다. 행인들이 동전을 던져주면 따뜻하게 감사 인사를 하죠. 가짜로 꾸며낸 구걸용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요. 덕분에 적선한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나가던 귀부인 무리가 소년의 귀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양동이에 동전을 쏟아붓죠. 하지만 로안의 절반은 딴 생각 중, 뇌의 나머지 절반은 조용히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리적인 세상과 흐르는 만화를 동시에 보려고 시도 중이었죠. 완전히 다른 두 렌즈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깨질 것 같지만 오늘 마침내 성공합니다. 해낸 거죠. 두 세상이 한 번에 선명히 보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 슬쩍 미소 짓죠.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부작용이 옵니다. 두 시야를 유지하는 건 엄청난 피로를 몰고 왔죠. 첫걸음일 뿐 블레이크가 들러 동전이 꽉 찬 양동이를 보고 눈썹을 올립니다. 로아는 흔한 구걸 멘트로 넘기죠. 다 사람들이 베풀어준 덕분이라고요. 블레이크가 완전히 믿진 않지만 태도는 마음에 들어 합니다. 떠나기 전 경고를 남기죠.
잘 나가면 질투를 사니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자기한테 바로 오라고요. 손을 흔들고 떠납니다. 진짜 문제는 이미 뭔가 이상한데도 로안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군중 속에서 두 남자를 봤거든요. 외모는 평범했지만 만화는 믿을 수 없이 맑고 밝았죠. 블레이크만큼 압축되어 있었고 자기를 감시하다가 건물 위를 훌쩍 뛰어넘으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눈 깜짝할 새 사라졌습니다. 로아는 머리를 굴립니다. 딱히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절대 우연도 아니었죠. 당분간 그들을 본 것과 만화를 보는 능력은 숨기기로 합니다. 일단은요, 정보야말로 8살 거지가 가진 유일한 무기니 공짜로 줄 순 없죠. 양동이가 다 차짐을 챙겨 본부로 돌아가는데 늙었던 평범한 길. 그 길 한가운데서 또 마주칩니다. 이번엔 여럿이 어둠 속에 깔려 있었죠. 그림자 속에 자리를 잡고 이번엔 다가옵니다. 점점 거리를 좁히면서요. 뒤에서 하나, 옆에서 하나. 조직적인 움직임, 명백하게. 우연이 아니었죠. 로아는 혼자인 8살 꼬마고 거리 한복판에서 고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생각이 부서집니다. 어떻게든 본부까지만 가면 돼. 가기만 하면. 근데 입구가 막혔죠. 어쩌지 하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블레이크가 날아오듯 등장합니다.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죠. 물리 법칙 따윈. 가볍게 무시하는 듯한 움직임. 멈추지 않고 로안을 낚아채더니 땅을 박차고 순식간에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아래쪽 놈들도 쫓아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블레이크는 속도를 높이며 꽉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동전은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죠. 저녁값은 벌어야 하니까요. 대답이 없자 블레이크가 내려다봅니다. 겁에 질려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공포에 굳어버렸다고 생각한 그는 보호소로 무사히 돌아와 녀석을 내려놓고 달랩니다. 안전해. 다 괜찮아. 들어가. 로안이 들어가자 블레이크는 의아하게 바라보죠. 로안은 겁에 질린 게 아니었거든요. 머릿속에 폭탄이 터진 거였죠.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블레이크가 전력을 다하는 걸 보며 엄청난 걸 깨달았거든요. 태어나 처음으로 인체가 움직일 때 만화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론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도약 전 응축된 만화가 다리로 쏠리고 힘이 필요할 때 팔로 솟구치는 거려. 지붕을 뛰어넘으려면 얼마나 정밀한 폭발이 필요한지도 그 모든 걸 세고 기록했죠. 안전한 곳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확인해 봅니다. 자신이 본 게 맞는지요. 숨을 마시며 공기 중의 만화를 몸속으로 순환시키기 시작하죠. 어디로 자연스럽게 흐르는지, 어디가 막히는지 느끼며 압축을 시작합니다. 팽팽하게 당겨 준비를 마치죠. 여러분, 꼬맹이가 시도할 수준이 아니지만 이래서 진짜 천재인 겁니다. 기본기를 완벽히 다졌으니 당장 써먹어보고 싶어 미치겠죠. 하지만 뭘 하기도 전에 다른 거지 아이들이 왜 불려왔는지도 모른 채 보호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배 녀석이 와서 진정하라고 하죠. 별일 아니고 관리자들이 점검 온 거니까 방에서 조용히 있으라고요. 로안만 예외였죠. 콕 집어 짐을 싸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얌전한 로안은 선배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조용히 걷다가 갑자기 선배가 멈춰서더니 웬 덩치 큰 남자와 귓속말을 합니다.
안 들릴 만큼 멀었지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귀에 만화를 집중하면 어떨까? 바로 해보니 쾅! 진짜 먹힙니다. 에어팟이라도 낀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오죠. 자기 얘기 중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본관으로 옮긴다는데 선배조차 이유를 몰랐죠. 그저 원장님이 녀석을 아끼나 보다고 짐작할 뿐입니다. 솔직히 그럴 만도 하죠. 보호소에 치곤 너무 잘생겼으니까. 게다가 1구역에서 쫓겼던 일도 있으니 안전한 곳에 두는 게 맞을 겁니다. 선배는 그 남자들이 유니온이란 곳에서 온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말하는 걸 보아하니 꽤 큰일 같았죠. 로아는 즉시 퍼즐을 맞춥니다. 낮에 쫓아오던 놈들이구나. 덩치가 로안을 부르고 본관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에임이란 여자 앞에 멈춰서죠. 데스크에 서 있는 에임이. 덩치는 대충 내 담당이야. 인사해. 라곤 가버리죠. 어색한 침묵. 에이미가 먼저 나이를 묻고 로아는 10살이라며 가볍게 덧붙입니다. 그를 전혀 모르고 배울 기회도 없었다고요. 에이미는 놀라지도 않고 대답하죠. 기숙사 출신이니 알았다고. 그녀는 내일부터 자신이 다 가르칠 테니 선생님이라 부르든가 편하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죠.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훑어보더니 내뱉습니다. 기숙사 애치곤 진짜 잘생겼네. 불공평하네요. 이 꼬마 녀석이 미녀들을 홀리고 있잖아요. 로아는 신경도 안 쓰고 묻습니다. 그를 왜 배워야 하냐고요.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른다니. 살짝 짜증나지만 설명해줍니다. 낭독회라는 고급스러운 모임이 있는데 작가나 귀족이 주최하죠. 아이가 높은 분들 앞에서 소리내 책을 읽는 행사인데 상류층에선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번엔 로안이 서게 되죠. 대형 후원 행사에서요. 잘만 하면 개인 낭독자로 뽑힐 수도 있는데 그건 곧 입양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거든요. 후원자들이 그렇게 아이를 고르니까요. 당장 까막눈이 내한테는 참 부담도 안 되겠네요. 설명이 끝났는데도 로아는 멍하니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에이미는 일 어떻게 할지 감도 안 오지만 일단 머리를 톡톡 쳐주며 따라오라고 합니다. 새 방을 보여주고 다른 아이들을 소개해주죠. 그녀가 나가자 로아는 살면서 처음 가져본 개인 옷장에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자의 하나가 다가와 유니콘이라도 본 듯 쳐다봅니다. 기숙사 출신이라는 게 충격적이면서도 신기했던 거죠. 테오라고 소개하며 애들을 알려주죠. 금발은 노아, 중간엔 헤이든. 저기 조용한 애가 릴리라고요. 테오가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여긴 괴롭힘도 없고 구걸도 안 한다고. 이 방 애들은 도서관 관리를 맡는데 책 정리나 손님 안내 등 운영 전반을 하죠. 이제 같은 식구가 됐으니 진심으로 환영한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로아는 뇌가 멈추질 않습니다. 책 생각뿐이었죠. 누군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게 어딘가 책 속에 있을 거란 생각. 늘 말하던 폴린이 떠오릅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에겐 책이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그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잔잔하고 깊은 감사가 밀려왔죠. 다음은 도서관 1구역. 맹렬히 낭독 연습을 마친 그에게 에이미가 오늘 읽은 책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산더미 같은 책을 내려놓자 그녀가 제목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다 멈칫하고 올려다봅니다. 가져온 책이 죄다 동화책이었거든요. 성인 코너인 2구역으로 넘어가라며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고 칭찬해줍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었죠. 2구역 어른들의 책이라니. 신난 로아는 경보 수준으로 달려갑니다. 서가를 쭉 훑어보는데 솔직히 다 재밌어 보입니다. 당장 다 읽어버리고 싶었지만
한 책 제목에 얼어붙고 맙니다. 유니온과 그라프톤 왕국의 탄생. 유니온. 어른들이 숨죽여 말하던 그 단어입니다. 책을 펴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대륙 전체 지도였습니다. 그라프톤이라는 지역이 먼 옛날 큰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후 세상이 완전히 재편됐다는 거죠. 하나의 왕국, 6개의 자치구역으로,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국왕은 유니온이란 조직을 만들었죠. 200년 넘게 평화를 지켜온 소위 말하는 착한 놈들이었습니다. 로아는 혼란스럽습니다. 좋은 놈들이라면 블레이크는 왜 목숨 걸고 도망쳤던 걸까요? 가설 하나, 유니온이 국어를 단속해서? 블레이크가 휘말릴까 봐 두려워서?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블레이크는 지역 관리자들과 아주 평범한 관계였으니까요. 가설 폐기. 더 어두운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구호소와 유니온의 사이가 나쁜가? 그리고 대체 왜 보호소는 그날 이를 비밀에 붙이는지 궁금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로아는 새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갑니다. 일상이라곤 그저 도서관에 출근해서 가볍게 청소 좀 하고 만화를 몰래 써서 육체 노동을 조금 쉽게 때우는 정도였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리에서 생활할 땐 만화를 쓰려면 목숨 걸고 명상하듯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녀석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화를 순환시키고 있어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만화가 모이지 않고 계속 흩어진다는 거지만요. 좀 거슬리지만 로아는 스트레스 받는 타입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메인 복도에 모입니다. 부원장과 에이미가 앞에 서더니 잡담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 다음 낭독회 명단을 부릅니다. 참가자 호명. 테오, 릴리, 노아 다 합격입니다. 하지만 로안 이름이 나올 땐 잠시 멈칫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막 동화책 된 애를 높으신 분들 앞에 세우는 건 좀 무리수니까요. 근데 얼굴을 보니 납득해버리죠. 구석에 두기엔 너무 예쁘잖아요. 얼굴 하나로 행사가 확 살 테니 직접 낭독은 시키지 않고 이번엔 분위기만 보며 참관하라고 하죠. 배우라는 명목으로요. 명단에서 탈락한 아이들은 대놓고 흘겨보며 동화책 끝낸 신입이 불공평하다며 툴툴거렸습니다. 얼굴만으로 자리 꿰찼다고요. 당일 멋지게 차려입은 로안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테오가 멋지다며 바로 칭찬했고 로안도 화답하죠. 에이미가 지정석으로 안내합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자 노크 소리가 들리고 VIP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멈춰 서서 굳어버리죠. 알아본 겁니다. 길에서 구걸하던 시절에 추위에 떨던 로안을 본 여자였죠. 그때도 눈에 띄는 외모에 흠뻑 빠졌었거든요. 로안도 그녀를 알아보고는 지체 없이 다가가 적선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녀 이름은 캐롤라인. 이미 로안의 1호 팬이었죠. 문에 들어오기도 전부터요. 당장 부원장에게 호들갑을 떨며 이 아름다운 소년을 어떻게 길에서 봤는지. 지난 겨울의 길목에서요. 근데 지금은 더 잘생겨졌다고 칭찬합니다. 부원장이 슬쩍 흘리듯이 로안이 막 글을 뗐다 말하자 캐롤라인은 난리치며 낭독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부원장이 오늘은 참관만 할 거라 설명하려 하자 캐롤라인은 눈에 띄게 실망했지만 달아오른 분위기를 보고 결국 손을 듭니다. 마지막 장을 읽으라고 하죠. 다음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 못했죠. 로안이 입을 떼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 마치 최면 같은 리듬이었죠. 여자들은 완전히 넋이 나갔고 눈물이 고이고 입술을 깨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낭독을 마쳤을 때
방아는 찬사로 폭발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이 그에게 쏟아졌죠. 로아는 겸손을 유지하며 부원장님 공이라 돌렸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말에 여성들은 그에게 더 반해버리죠. 캐롤라인은 내일 또 낭독 들으러 오겠다고 하고 부원장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로 승낙합니다. 그날 늦게 도서관에 돌아온 로아는 책장을 훑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만화와 신체 움직임을 결합하는 책을 찾고 있었죠. 한창 찾는데 블레이크가 뒤에서 다가와 로안이 고른 책을 힐끗 보더니 눈썹을 올립니다. 로안이 고른 책은 어른용 교양서였거든요. 로안은 획 돌아보며 아주 과장되게 깜짝 놀란 척 연기합니다. 사실 안 놀랐죠. 멀리서 오는 걸 이미 감지했으니까요. 블레이크는 소문을 듣고 칭찬해 주러 온 거였습니다. 직접 못 본 걸 진심으로 아쉬워했죠. 로아는 신경 쓰지 말라며 형이 얼마나 진짜 업무로 바쁜지 안다고 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유니온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요. 블레이크는 말하길 그놈들이 또 말썽이라 관리자들과 함께 처리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로아는 즉시 답하죠. 형을 전적으로 믿는다고요. 유니온 놈들은 업보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솔직히 이 녀석이 응원하면 힘이 나죠. 애가 좀 그런 마력이 있거든요. 블레이크도 그걸 느꼈습니다. 내일 낭독회도 못 올 것 같다며. 아쉬워하자 로안이 달랩니다. 기회는 또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로안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감동 멘트를 하죠. 무엇보다 우선인 건 형의 안전이니 가서 부디 조심하라고요.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서며 블레이크는 가리킵니다. 내 손에 있는 그 책. 낭독회 끝나면 꼭 읽어보라고요. 농담을 던지고 떠나죠. 조용한 도서관에 홀로 남아 로아는 생각에 잠깁니다. 만화 컨트롤 고수끼리 싸우면 어떤 모습일까 정말 궁금했죠. 하지만 지금 자신의 실력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블레이크와 비빌 수나 있을지 궁금했죠. 감을 잡아보려 만화를 돌리다 실수로 손에 쥔 책을 쫙 찢어버리고 맙니다. 만화가 순식간에 악력으로 치솟으며 힘이 무지막지하게 증폭된 거죠. 예고도 없이 말이에요. 로아는 두 동강난 손 안에 책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방금 그 질문엔 답이 된 것 같네. 장면이 바뀌어 부원장실입니다. 불려온 녀석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죠. 부원장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명백하게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털어놓습니다. 요컨대 우리 로안이 낭독회를 완전히 씹어먹었다는 겁니다. 행사에 온 귀부인들이 하나같이 로안 목소리가 아니면 안 듣겠다며 부원장을 달달 볶아대서 스트레스로 흰머리가 날 지경이었죠. 실시간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 애매한 상황은 원장이 꼬맹이 마주 앉혀놓고 제발 우리 사업 좀 먹여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는 꼴입니다. 로아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무 조건 없이 흔쾌히 수락하죠. 하겠다고요. 하지만 반전이 남았습니다. 부원장이 걸어나와 특별 낭독자를 발표하는데 다들 머릿속으론 로안이라 생각했지만 불린 건 태호였습니다. 방안이 차갑게 얼어붙고 태호는 당황해 말을 더듬죠. 자기가 뽑혔다는 게 도무지 이해 안 가니까요. 부원장이 축하하며 올려보냈고 그 다정한 태호, 겸손한 태호마저 가기 전 귓속말을 하죠. 로안, 내 낭독은 차원이 달라. 넌 정말 엄청난 곳에 가게 될 거야. 아주 훈훈한 장면이지만 한편으론 보호소 사람들 모두가 무슨 속셈인지 꿰뚫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로아는 태호를 보며 가슴이 살짝 아려옵니다. 질투가 아니라 그냥 그리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감정도 딱 30초면 끝납니다. 로아는 곧장 낭독실로 돌아가 다시 끝내주는 목소리로 귀부인들을 홀리죠. 근무 일정 이야기로 돌아와서
부원장이 그를 따로 부릅니다. 이제 오전 오후 이중 근무를 뛰게 됐다고요. 아침, 점심 모두입니다. 그녀도 얼굴에 미안함이 역력히 묻어났지만 수요가 감당이 안 되게 폭발했거든요. 보통 애였다면 조건을 걸거나 불평이라도 했겠지만 로아는 이걸 오히려 기회로 봅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원해준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었죠. 유일한 요구사항은 낭독 중간에 짧은 휴식분, 감정 소모가 큰 작업이라 기력이 빨리 닳았으니까요. 부원장은 이 아이를 거절할 수 없어 즉각 동의하며 뒷마당 밖으로 나가지 말라 당부합니다. 협상을 마친 로아는 밖으로 향하죠. 평화로운 시간이 생기자마자 만화 실험으로 직행합니다. 책에서 본 걸 전부 시도해보죠. 근육, 관절, 뼈 등의 만화를 집중시키며 감을 익히고 서서히 전류처럼 몸 전체로 순환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죠. 만화는 수동적인 생각엔 반응하지 않고 직접적인 명령이 뒷받침돼야 한다고요. 가벼운 권유가 아닌 강렬한 의지. 제대로 실행되면 온몸이 빛나고 흐트러지면 희미해집니다. 여전히 집중력의 한계에 부딪혔고 그게 기술 부족인지 아직 어린 육체의 한계인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서두르진 않습니다. 급하게 자신을 갉아먹느니 기초를 다지는 게 맞다 여겼죠. 남들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걸 봤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블레이크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힘이 풀린 자신을 안고 돌아오던 기억. 로안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유니온 놈들도 지쳐 떨어졌을 겁니다. 추격이 길었으니 덕분에 근심 하나는 줄었네요.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그가 깨달은 건 숙련된 만화 사용자조차 무리하면 힘이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는 겁니다. 로안의 뇌가 번뜩입니다. 저장된 만화를 끌어다 쓰거나 더 나아가 대기 중에 떠도는 수많은 외부 만화를 끌어와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면?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자긴 이미 비슷한 걸 하고 있었다고요. 목소리에 만화를 실어 외부로 뿜어낼 때요. 본질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이죠. 외부 만화를 자신의 것처럼 다루는 법만 터득한다면 이 소년에게 한계란 건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정원에서 계속 가설을 테스트하던 중 유레카의 순간이 옵니다. 나뭇잎 하나가 땅에서 떠올라 공중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그저 허공에 둥둥 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나뭇잎이 로안의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이었죠. 우리 꼬맹이가 방금 뭘 발명해냈네요. 다음 특별 낭독자 발표 시간. 이번엔 릴리입니다. 모두가 박수치고 부원장이 평소처럼 격려합니다. 늘 똑같은 패턴. 하지만 릴리가 꼼짝 않죠. 완전히 당황한 채로 서서 로안만 쳐다봅니다. 어떻게든 입을 떼보려고 했으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데 누가 봐도 고백할 타이밍이란 게 뻔히 보였죠. 하지만 그녀가 제대로 된 단어를 뱉기도 전에 방 안의 다른 아이들이 더 크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로안이 또 밀려난 건 말도 안 된다면서요. 이쯤 되면 애들도 계산이 선 겁니다. 로안은 황금알이고 부원장도 그걸 알기에 일부러 그를 여기 묶어둔다는 거려. 방 안은 수다로 시끄러워졌고 릴리의 고백 타이밍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녀가 입을 연 걸 눈치챈 로안이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묻지만 기회를 잃어버린 릴리는 그저 울며 도망쳐버립니다. 그 사이 로안은 이미 딴 생각 중이었죠. 늘 그렇듯 이 녀석의 머릿속은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리거든요. 특별 낭독자가 되어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어가는 상상을요. 그건 보호소를 떠난다는 뜻이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더 넓게 보며 만화에 대해 배울 기회도 많아질 테니까요. 호기심이 그를 마구 삼키고 있었죠. 다음 날 쉬는 시간. 다시 정원에서 나뭇잎을 띄우고 있는데 이번엔 눈에 띄게 쉬웠습니다. 연습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때 완전히 뜬금없이 근처에서 보라색 만화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죠. 보호소로 숨어들려는 한 남자를요. 로안은 바로 알아봅니다.
그 덩치였죠. 처음 자길 본관으로 데려왔던. 그런데 그 덩치가 픽 쓰러집니다. 촛불처럼 만화가 훅 꺼져버리죠. 다른 남자가 즉시 달려오더니 둘이서 아주 다급하게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로아는 딱 한 단어를 듣습니다. 유니온.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방금 본 것을 누군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아무것도 못 본 척 자연스럽게 하라고요. 로아는 반쯤 얼어붙은 채 돌아갑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안 나왔죠. 그런데 상황은 더 이상해집니다. 오후 낭독회가 갑자기 취소되고 모든 아이들은 방으로 돌아가라 지시받죠. 다들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수군댔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에이미가 로안을 찾아와 짐을 싸랍니다. 오늘 특별 낭독자는 로안이라고요. 준비를 하는 로안으로 화면이 넘어가고 벌써 분위기가 묘하게 쎄하죠. 에이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평소에 다정하고 따뜻했던 분위기는 사라졌죠. 차갑고 무뚝뚝하고 너무 진지해서 로안까지 긴장하게 하죠. 도무지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 게다가 아까 전 그 두 사람과 머릿속을 맴도는 유니온이란 단어까지 겹쳐 본능이 미친 듯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설명도 없이 오후 낭독회가 취소된 이유도 이거란 거려. 밖으로 나가니 에이미가 기다립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옷차림을 보죠. 그때 얼굴에 아주 미세한 동요가 스칩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만 것처럼. 하지만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로아는 캐롤라인에게 가는 거냐 묻죠. 솔직히 그랬다면 최고의 시나리오였겠지만 에이미는 대답 없이 그냥 걷습니다. 어쩐지 아니라는 말보다 불길하죠. 도착한 곳은 전혀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별관이라고 불리는 다른 구호시설이었죠. 본관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 그 건물을 본 순간 로아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건물은 어둡고 숨막히게 끔찍한 기운을 뿜어냈죠.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감지한 거니까요. 저 건물 안의 만화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안에 있는 모두가 끔찍한 걸 품고 있죠. 뭔가 수상한 곳, 덩치가 에스코트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듯 다급하게요. 로아는 문을 통과하기 전 마지막으로 에이미 얼굴을 훔쳐봅니다. 그리고 즉각 단단히 잘못됐음을 느끼죠. 역시나 여긴 미친 듯이 수상합니다. 창문 하나 없고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죠. 로아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심합니다. 단 1초도 경계를 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즉시 만화 감지를 켭니다. 그때 부원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건물 안쪽 깊은 곳에서요. 어느 홀로 데려가는데 이건 방이라기보단 의식을 치르는 재단에 가깝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틈도 주지 않고 앉아서 낭독을 시작하라 지시하죠. 로아는 지정된 책을 재빨리 확인하고 방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구덩이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깊고 어두운 구멍은 도저히 말이 안 될 정도로 끝없이 밑으로 이어져 있었죠. 그걸 뚫어져라 보던 순간 깨닫습니다.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야. 그곳엔 만화가 엄청나게 응집되어 있었죠. 살면서 한 곳에 모인 걸 본 적 없는 엄청난 어둠의 만화가요. 일단 낭독을 시작합니다. 아주 시적이고 방에 숨막히는 기운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구절이었죠. 그의 입에서 단어가 흘러나올 때마다 구덩이의 어둠이 반응하는 걸 느꼈죠. 그를 향해 모여들고 끌어당기며 그 감정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고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자신도 모르게 낭독 스타일 자체가 훨씬 더 어둡게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그를 덮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구덩이가 그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구덩이에 먹히고 있었으니까요.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만화가 빨려나갔고 문장을 읽을수록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죠.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요. 보호소 비밀이 탄로나 유니온이 오겠죠. 그래서 버티며 즉시 계획을 세웁니다. 주변의 외부 만화를 흡수해서 흐름을 돌려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죠. 놀랍게도 먹힙니다. 로안이 통제하죠. 오히려 약간의 안도감마저 밀려옵니다.
기력을 뺏기지 않고 계속 읽을 수 있으니까요. 동시에 만화 감지를 켜둔 채로 유니온 놈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로아는 일부러 시간을 끕니다. 낭독을 질질 끌면서요. 이 끔찍한 의식을 준비한 사람들은 슬슬 안달이 나죠. 진작 끝났어야 할 의식이 길어지니까요. 결국 누군가 가서 확인해 보라고 지시합니다. 로아는 이미 그들이 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대신 보호소 사람들이 방으로 들이닥치더니 곧바로 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들이 밑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생각하죠. 대체 저 밑에서 뭘 먹여 살리는 거지? 장면이 바뀌어 하우스 마스터가 부원장에게 뺨을 3개 얻어맞습니다. 부원장이 그를 멱살 잡죠. 의식을 진행하던 놈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작전을 망치고 도망치려 했다고 믿으면서요. 그 사이 우리 소녀는 구덩이로 내렸고 그곳에서 로안의 세상이 산산조각 납니다. 의식을 위해 진짜 사람들이 희생됐거든요. 끔찍함에 압도당해 얼어있을 때 시체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 폴린을 봅니다. 그때 아까 그 분노하던 남자가 서 있는 로안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블레이크가 폭풍처럼 들이닥쳐 따져 묻습니다. 원장과 부원장이 왜 죽었냐고요. 이 쓰레기는 자기가 죽였다고 답하죠. 도망치려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때 그들은 나무에서 기묘한 열매를 봅니다. 로아는 열매를 만들려고 불려왔지만 어째서인지 의식은 실패해버린 거죠. 블레이크는 이 상황에 짜증을 내더니 폴린의 몸에 꽂혀있던 자기 검을 뽑습니다. 그동안 로아는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죠.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왜 검을 안 차냐고 물었었죠. 무기는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다 했었고요.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깨달은 겁니다. 로아는 이성을 잃고 모브 사이코처럼 분노가 폭발합니다. 100%의 분노로 각성한 소녀는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옆에 서 있던 놈을 무참히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블레이크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 멍청이는 그제야 자기가 틀렸음을 깨닫죠. 이 10살짜리 꼬마가 뿜어내는 오라가 너무 끔찍해서 그 나이대엔 도저히 불가능한 힘이었거든요. 블레이크는 알량한 악당 대사도 끝마치지 못한 채 공격을 받습니다.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와 엄청난 파괴력이었죠. 하지만 싸움이 잠시 멈춥니다. 시선이 그 저주받은 나무에 꽂혔기 때문이죠. 죽음의 나무. 그는 나무를 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요. 자신의 만화를 나무에 불어넣어 그 안에 갇힌 기억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곳에서 본 건 잔혹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과 무력한 사람들. 모두 죽어갔죠. 그리고 그 공포 속에 묻혀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봅니다. 조금 더 자란 자신의 모습. 다 큰 로안이 자신을 마주 보는 듯했죠. 그걸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기억의 흐름이 끊기며 현실로 튕겨나옵니다. 답보단 질문만 잔뜩 남은 채였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녀와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죠. 그 감정과 함께 폴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만 진짜 혼자가 되는 거라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놓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 떠난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며 기억 자체는 흐릿해질지 몰라도 사랑은 영원히 심장 속에 살아 숨 쉰다는 거려. 그리고 그 순간 블레이크가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죠. 이 오만한 자식은 로안에게 말합니다. 내가 감상에 젖을 시간을 친절하게 기다려줬다고요. 넌 항상 영리한 놈이란 걸 알았다며. 부하들이 원래 계획을 망친 건 맞지만 이제 궁금해졌다며 선택권을 줍니다. 따라오든가 조용히 여기서 죽든가. 로아는 속으로 이미 이 쓰레기를 죽이려 다짐했지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습니다. 블레이크는 다른 농장이 있고 그곳의 나무를 관리하게 될 거라 하죠. 자기가 널 관리해 줄 테니. 루텔에 온 걸 환영한다고요. 루텔이 대체 뭐 하는 곳이냐면 흑마법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어떤 미치광이가 만든 광신도 집단입니다. 블레이크는 그저 수장의 심부름꾼. 충직한 사냥개일 뿐이죠. 그때 로안이 묻습니다. 아주 차갑고
텅 빈 눈동자로. 형이 이 나무를 만든 거냐고. 블레이크는 자긴 그럴 힘이 없다 답합니다. 그건 대사제가 할 일이고. 자긴 그저 감시할 뿐이라고요. 아무튼 블레이크는 할 말 다 했으니 당장 대답을 내놓으라 재촉합니다. 진짜 그걸 물어봐야 합니까? 애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당연히 로아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자식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목숨을 노립니다.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이 남자는 로안을 친동생처럼 살뜰히 챙겨주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최소한 아주 잠깐이라도 망설일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눈 깜짝 안 하고 아이를 진짜 죽이려 했죠. 하지만 로안이 두 손가락으로 칼날을 잡습니다. 외부 만화 컨트롤을 써서요. 너무 정교해서 블레이크의 뇌가 정지해버렸죠. 그리고 로안은 폴린을 죽인 게 형이냐고 조용히 묻습니다. 블레이크는 아직도 오만하게 굴며 복수라도 하고 싶냐고 비웃죠. 로아는 검을 반으로 부러뜨리며 형은 내일 해를 못 볼 거라고 말합니다. 그 대사 자체도 충분히 섬뜩하지만 엄마 같은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죠. 소녀는 강력한 만화 주먹을 날렸고 이 쓰레기는 그대로 바닥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로아는 두말할 것 없이 그를 두 동강 냅니다. 모든 게 끝난 후 뭔가 다가오는 걸 감지하고 신경이 곤두서죠. 아니나 다를까 한 부대가 들이닥칩니다. 주변을 싹 쓸어버릴 기세로요. 그리고 눈에 띄는 모든 걸 심판하려 들겠죠. 주변을 싹 다 쓸어버리고 모조리 심사할 기세로 나타났죠. 그 선두에는 오스카가 있습니다. 연합신앙부의 부대장인 그는 로난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이 꼬마, 염동력을 쓰나? 로난은 눈을 껌벅입니다. 아주 사적인 질문이라도 받은 양 말이죠. 오스카가 다시 묻죠. 루텔이 가르쳤니? 그거 말이야. 마법이요? 로난이 답합니다. 아니요. 그냥 혼자 터득했는데요. 오스카는 사례가 들릴 뻔합니다. 살다 꼬맹이 입에서 저런 미친 소린 처음 듣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란 걸 알기에. 오스카는 더 미칠 노릇입니다. 둘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로나는 오스카를 완전히 농락하죠. 배지만 보고 계급을 파악하더니 신앙부의 정찰 작전에 대해서도 줄줄 읊어댑니다. 그러곤 염동력까지 과시하자 오스카의 부하 중 한 명은 멘탈을 다잡아야 할 정도였죠.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니까요. 부하 한 명이 오스카에게 속삭입니다. 나무가 자란 지 2년도 안 됐고 속박 마법도 풀려 있습니다. 오스카는 의아해합니다. 고위사제라면 만화 흔적을 남겼을 텐데 말이죠. 시온 신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한편 로나는 조용히 집과 나무를 응시합니다. 릴리를 떠올리며 더 잘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잠기죠. 로난이 오스카에게 묻습니다. 이런 나무를 임무 중에 얼마나 많이 봤나요? 사태의 심각성을 묻는 겁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오스카가 대답하면서도 계속 로난을 예의주시합니다. 보통 애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겠죠. 하지만 이 녀석은 다릅니다. 극도로 침착하고 집중한 상태로 다음 목표까지 정해둔 눈치죠. 로나는 신앙부에 들어가고 싶다 말합니다. 오스카는 아이가 충격받은 걸 그저 잘 숨기고 있을 뿐이라 생각하죠. 웬만한 어른보다 낫네요.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별조사부터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따라오라고 지시하죠. 로난이 참혹한 현장을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기던 그때 무언가 발견합니다. 죽은 부원장의 시신 근처에서 뒹구는 동전 하나를 말이죠. 녀석은 자연스럽게 그걸 챙깁니다. 화면은 건물 밖으로 바뀝니다. 오스카의 부하가 공식 피해 보고를 올리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신앙부는 피해가 전혀 없고 광신도 측은 13명 사망, 보육원은 3명 사망, 용의자는 2명으로 좁혀졌는데 그중 1명이 에임이랍니다. 아, 그리고 고위사제와 루텔 그룹의 거물급 인사들은 의식 공간만 세팅했을 뿐 결계를 직접 깨진 않았다네요. 그래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애초에 어떻게 이게 붕괴된 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보고가 끝나자 오스카는 로난에게 어디가 제일 편안하냐고 묻습니다. 로난은 도서관을 고르죠. 오스카는 꽤 괜찮은 어른이라 그래, 알겠다, 며 도서관으로 앞장섭니다. 다음 장면, 도서관에 마주 앉은 둘은 본격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오스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책이 이렇게 널려 있어도 만화 수련서 따윈 하나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마법을 독학한 건지 궁금해 미치겠죠. 전 똑똑하니까요. 그냥 알겠던데요. 로나는 자신만만하죠. 그 모습에 베테랑인 오스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녀석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엄청난 천재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로난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로난은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보육원에 처음 온 순간부터 폴린이 자신에게 능력을 물려줬을 거란 결론까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도 오스카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니까요. 만화 훈련이라곤 단 한 번도 안 받은 애가 어떻게 르텔 조직원 2명을 죽였으며 그중 한 명은 실력파 검사 블레이크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의사제의 의식까지 깨부쉈어요. 어쩌다 운 좋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게다가 꼬맹이가 영창 한마디 없이 염동력까지 쓰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마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친 기색도 없죠. 마법의 법칙을 싹 다 무시하고도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한편 로나는 그 나무에 꽂혀 있습니다. 정체가 대체 뭐였는지 알고 싶어 하죠. 오스카가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르텔이 만든 의식용 장치라고요. 인간의 생명을 수확하기 위해서요. 핵심은 생명 에너지를 응축시켜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만화가 물리적 형태로 굳어진 거라 암시장에서 엄청난 값에 팔리죠. 그걸 먹는 사람은 누구든 간에 만화 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책 읽기가 의식에 포함된 이유는 나무를 안정시키고 열매의 질을 높일 특정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낭독이 딱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로나는 즉시 퍼즐을 맞춥니다. 나무가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던 걸 떠올리죠. 마치 듣고 있는 것처럼요. 낭독이 제대로 먹혀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깨닫습니다. 저 나무들이 원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요. 오스카는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자기가 내린 결론과 똑같았거든요. 10살짜리가 혼자 여기까지 도달하다니. 로난이 염동력이 무슨 뜻이냐 묻습니다. 계속 그 단어를 들었으니까요. 오스카가 설명합니다. 만화로 물체를 움직이는 마법이라고. 로나는 그 자리에서 시범을 보입니다. 마침내 깨닫습니다. 자기가 여태 쓰던 게 마법이었다는 거려. 녀석은 진짜 몰랐던 겁니다. 오스카는 아직 초보 수준이긴 해도 이 나이에 이걸 해낸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고 생각하죠. 문득 로난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신앙부에 들어가고 싶다던 말. 꼬마가 겪은 그 끔찍한 일들, 믿었던 자들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하고도 말이죠. 오스카는 진심으로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신앙부와 연합은 같은 조직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름만 다를 뿐 가벼운 결정이 아니죠. 로나는 솔직하게 답합니다. 아직 신앙부를 온전히 믿진 않지만 오스카는 좋은 사람 같다고요. 만화에서 그게 느껴진답니다. 오스카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10살짜리가 자길 막다고 평가하니까요. 그는 꼬마에게 경고합니다. 느낌만 믿고 사람을 믿다간 언젠가 제명에 못 죽을 거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로난의 말을 오스카는 부드럽게 잘라냅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다. 어린애를 작전에 끌어들이는 건 함부로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로나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인지 묻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요? 오스카가 정색하며 잘 들으라고 하죠. 세상은 재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진지해진 그의 말투에 로난의 기분이 확 가라앉습니다. 뾰루퉁 모드 발동.
오스카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이죠. 문제는 외부인에게 예외를 두는 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넌 너무 어리잖아. 로난이 지지 않고 전곡을 찌릅니다. 능력보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그 말에 오스카는 흠칫하죠. 솔직히 말해서 녀석은 성인 남성 둘을 쓰러뜨렸잖아요. 재능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연합은 멍청하게도 실력보단 나이로 경험을 평가하죠. 그때가 바로 오스카가 이 녀석에게 진짜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는 이 대화를 면접으로 프레임을 바꿉니다. 진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첫째, 에드거는 왜 죽였지? 당장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로나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에드거는 이미 원장 부부를 죽였고 패턴은 뻔했어요. 망설였다면 다음은 제 차례였을 겁니다. 오스카도 인정하지만 더 압박합니다. 어쨌든 살인이니까요. 감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을 수도 있죠. 로난도 수긍합니다. 감정이 개입된 건 맞다고요.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반박하죠. 감정이 늘 판단을 망치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만들 때도 있다고요. 로난의 판단에 눈앞의 놈들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고 갱생의 여지도 살려둘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죄할 힘이 있다면 그 순간 망설임 없이 쓰는 게 맞았죠. 오스카가 핵심을 묻습니다. 너에게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었나? 로나는 그게 가장 공정한 결과였다고 하죠. 힘이 있었고 그걸 썼을 뿐.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변명 없이 그저 받아들입니다. 오스카가 한 번 더 찌릅니다. 정말 필요했던 일인가? 로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합니다. 네,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세상엔 사형을 집행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곤 오스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죠. 연합이 하는 일도 그런 거 아닌가요? 잠시 할 말을 잃은 오스카. 이 여성 말이 다 맞거든요. 그는 연합의 진정한 이념을 설명합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건 맞지만 본질적으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목표라고, 다음 세대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불가능한 이상이죠. 완벽히 도달할 수 없단 걸 알지만 그럼에도 쫓아가는 목표입니다. 그게 연합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10살짜리 꼬마가 벌써 그걸 이해하고 있다니. 오스카는 진심으로 감탄하죠. 그는 무덤이라는 조직을 언급합니다. 왕국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 어둠의 조직, 방금 처리한 광신도들은 그저 지부에 불과하죠. 연합의 제1부대가 무덤을 해체하기 위해 조각조각 부숴가는 중입니다. 오스카는 로난의 힘이 더해지면 정말 끝장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로난은 자신이 뭘 해야 할지 헷갈리죠. 그래서 오스카가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연합으로 와서 실력을 증명해. 그리고 자리를 쟁취해라. 아주 간단하죠. 그때까지 오스카는 이 녀석이 잠재력을 피워내길 바랄 뿐입니다. 면담 끝, 밖으로 나온 오스카가 부대원들에게 선포합니다. 보육원이 무덤을 도운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 완료했다. 연합은 성공했고 이 지역의 어둠은 소탕되었다. 보육원은 정상 운영될 거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자 부대가 철수하기 시작하죠. 떠나기 전 오스카가 엘프 미녀 시에나를 부릅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로나는 깜짝 놀라죠. 푸른 만화가 파도처럼 뿜어져 나와 온몸이 빛나는 것 같았거든요. 오스카가 상황을 전달하며 로난을 연합까지 호위하라고 지시합니다. 와, 이 녀석 운빨 미쳤네요. 성인 남자들이 영혼까지 팔아치우고 10살짜리랑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할 거려. 시에나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신앙의 기둥, 앞으로 2주간의 여정. 중요한 짐 챙겨라. 완전 사무적이고 날카로운 태도죠. 로나는 짐 챙길 게 없습니다. 그녀가 눈썹을 까딱하며 기회를 주곤 질문할 거 있냐고 묻습니다. 마치 내 시간 낭비하게 해보라는 듯. 로나는 대뜸 종족부터 묻습니다. 다크 엘프. 필터링 따위 없는 이 녀석은 다크 엘프라길래 좀 더 어두운
기운일 줄 알았다고 내뱉어 버리죠. 당신 건 너무 밝고 눈부시다고. 시에나는 정체 모를 생물체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곤 내 핏줄 탓에 그렇게 보이는 걸 거라며 선을 딱 긋죠. 오스카가 작별 인사를 하자 로난답게 이 맹랑한 꼬마는 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몸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부대원들은 입을 떡 벌리죠. 험한 바닥에선 익숙지 않은 호위거든요. 장면이 바뀌고 로난과 시에나가 황야 한가운데서 야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에나가 꺼낸 건 뒤에서 몰래 직접 만들고 있던 작은 수제 검집이었습니다. 그걸 건네주자 감동 제대로 받은 로난은 즉시 깍듯한 모드로 돌변해 왕족이라도 모시듯 존댓말을 하죠. 시에나는 질색하며 그만하라고 하지만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뻘쭘해서 잠시 고민하던 로나는 그냥 시에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어차피 같이 일할 사이니까요. 이 어설프고 귀여운 호칭 정리에 시에나는 슬쩍 뒤돌아서 쑥스러운 표정을 숨깁니다. 꼬마한테 심쿵한 다크 엘프 암살자라니. 그때 로난이 염동력으로 장난을 칩니다. 부러진 칼날을 허공에 띄워 돌리는데 그걸 보며 시에나는 당황하죠. 대체 저건 무슨 능력이야? 로난이 말하길 부대장님이 염동 마법이라 부르셨어요. 시에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 단어론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어리둥절한 로난에게 그녀가 설명해줍니다. 내 마법은 진짜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보통 마법사들은 만화를 만지려고 영창하고 마법진 그리고 온갖 쇼를 다 해야 하는데 넌 아무 보조 장치도 없이 그냥 해버리잖아. 그렇게 날것의 만화를 다루는 건 고대 엘프들만 가능했다고 알려주죠. 다크 엘프나 하이 엘프로 갈라지기 전에 진짜 원조 엘프들. 그러곤 녀석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눈동자 색만 봐도 내 부모님이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다고. 그 말에 로나는 조용히 부모님을 떠올리죠. 다음 날 연합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로난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냥 거대한 도시 한 채네요. 시에나가 투어를 시켜주며 거주 구역이랑 상업 구역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쩌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대륙의 모든 종족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세계 최강의 전사와 마법사들이 다 여기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무덤 같은 사이코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대륙의 거미자 책이라 불립니다. 무력과 지력을 다 갖췄으니까요. 로나는 이 모든 걸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눈을 반짝이고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죠. 라자루스라는 남자. 연합의 관리부서 디렉터입니다. 나타나자마자 로난에게 꽂혀서는 다짜고짜 개인 면담을 잡아끌더니 어떤 방으로 데려갑니다. 너무 지나치게 밝아서 오히려 수상할 정도의 방이죠. 로난은 바로 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녀석은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이미 이곳이 괴물들 소굴이란 건 알지만 라자루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기운입니다. 화려하거나 위압적이지 않아요.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 만화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게 그 어떤 과시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로나는 조용히 이 남자의 진짜 힘을 계산하기 시작하죠. 라자루스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공손하게 로난의 손을 달라고 하더니 두 손으로 덥석 쥐죠. 그 순간 로나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 자기랑 똑같은 방식의 만화 통제를 하는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려. 로난이 졸라맨을 그렸다면 이 남자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리는 수준. 무섭긴커녕 오히려 로나는 흥분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이 또 있을 줄 몰랐거든요. 이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줄도요. 짜릿함에 온몸이 떨릴 지경이죠. 그때 라자루스의 시선이 동전으로 향합니다. 로난의 몸에 매달려 있는 죽은 부원장에게서 챙긴 그 동전이요. 그가 묻기도 전에 로난이 선수를 칩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건데 원래 제 걸 되찾은 것뿐이에요. 라자루스가 문양을 보자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해지죠.
분명 친절하게 물었는데 로난의 몸이 꼼짝도 안 합니다. 손을 빼내려 하고 체중을 실어 몸을 비틀어 보지만 라자루스는 둘의 만화를 엮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 꽁꽁 묶어뒀죠. 로난이 겪은 가장 정중한 감옥이었죠. 로난은 실시간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중력의 압박과 만화의 압박을 동시에 버텨내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도하죠. 그리고 진짜 해냅니다. 라자루스는 진심으로 감탄한 눈치지만 로난은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가 한 거라곤 고작 디렉터의 기술을 그대로 베껴서 되돌려준 것뿐이니까요. 독창성 제로죠. 하지만 라자루스도 그걸 눈치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감탄합니다. 라자루스가 문양을 살펴볼 때 처음으로 그의 완벽했던 만화 통제가 흔들립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로난은 바로 캐치하죠. 디렉터가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궁금했던 걸 확인하게 해줘서요. 로난은 여전히 호기심을 못 참고 대놓고 묻습니다. 아저씨가 연합에서 제일 센 사람이에요. 라자루스는 웃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자신은 그저 다음 세대를 돕는 늙은 너구리일 뿐이라고요. 로난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농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딱 로난다운 반응이죠. 하지만 라자루스는 솔직히 답해줍니다. 17명의 대장들은 끔찍하게 강하고 그 위인 사령관은 차원이 다르며 총독을 비롯한 최고위층은 그보다도 훨씬 위에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구리라는 비유가 딱 맞다네요. 나중에 또 질문하러 와도 되냐 묻자 라자루스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죠. 면담 일정만 잡으라고요. 대화가 끝나고 로난은 머릿속에 그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착하고 강한 사람, 최고의 극찬이죠. 확신을 안고 걸어 나옵니다. 연합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보게 됩니다. 시에나가 연합 아카데미를 설명하죠. 장기 임무를 떠난 연합원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 셈이죠. 특정 분야만 파는 게 아니라 검술, 마법, 무술 등 모든 걸 배웁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학생들을 키워내죠. 여기서 5년만 제대로 배우면 로난이 얼마나 괴물로 변할지 모릅니다. 학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로난의 눈이 반짝입니다. 다음 날 우리 꼬마 새 교복을 빼입고 폼나네요. 깔끔하게 입고 배울 준비 완료. 선생님이냐고 묻자 그녀가 아차 싶어하죠. 제대로 소개하는 걸 깜빡했네. 알고 보니 그녀는 다프네. 교무처장이자 어학 선생님입니다. 꽤나 거물급 인사라는 뜻이죠. 그녀가 1학년 시간표와 선택 과목 리스트를 건네는데 와우. 만화 조작, 검술 등 과목이 엄청납니다. 천문학 같은 멋진 것들도 가득하죠. 이 지식의 뷔페를 본 우리 꼬마의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모든 과목에 싹 다 체크해버립니다. 다프네가 종이를 돌려받고는 경악해서 입을 떡 벌리죠. 꼬마야, 너 미쳤니? 이 정도 스케줄이면 보통 애들은 쓰러져. 하나라도 낙제하면 끝장이야. 하지만 로나는 덤덤합니다. 뭐가 문제냐는 표정이죠. 공부가 힘들다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다프네는 외계인 보듯 그를 봅니다. 세상 어떤 애가 이 많은 걸 다 공부한답니까? 숙제하느니 흙을 파먹고 말 텐데 이 꼬마 사이코는 종족이 다른가 보네요. 엄청난 숙제량에 대해 어떻게든 경고하려 하지만 로나는 꿈쩍도 안 합니다. 결국 다프네가 포기하고 시간표를 받아주죠. 속으론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 직접 구르면서 매운맛 좀 봐라. 첫 수업으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다음 장면. 로난이 다프네를 따라 교실로 들어서고 눈을 굴리며 주변을 탐색합니다. 모든 걸 파악하려는 거죠. 그리고 즉시 중요한 사실을 눈치챕니다.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보다 많아 밀도가 높다는 거요.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능력이 아니라 이 몸뚱이가 문제란 걸. 어쨌든 다프네가 늦게 온 전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인사할 기회를 줍니다. 로난이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하는데 보육원에서 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익숙한 느낌이죠. 그는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 같이 잘 지내고 싶다면서요. 와.
이 꼬마 목소리, 진짜 부드럽고 진실해서 선생님의 마음마저 제대로 홀려버립니다. 벌써부터 싹수 보이게 점수 따는 거 보세요. 로난이 자리에 앉자 수업이 시작됩니다. 다프네가 24페이지를 펴라고 하고 로난에게 읽어보라고 시킵니다. 보육원에서 글을 배웠다는 걸 아니까요. 책을 편 순간 로난은 바로 알아챕니다. 에이미가 자기를 테스트할 때 썼던 바로 그 책. 머릿속이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자긴 정말 우아한 목소리로 완벽하게 낭독했었고 모두가 푹 빠져들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기분이 묘합니다. 그를 가르쳐준 그 소녀가 자길 배신한 루텔 그룹의 일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 꼬마는 나이답지 않게 성숙합니다. 생각하죠. 에이미에게 해명할 기회는 줘야겠다고. 그녀 쪽 사정은 아직 제대로 모르니까요. 머릿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식이죠. 사람은 교과서보다 훨씬 복잡하구나. 꼬마가 하기엔 꽤나 깊은 생각입니다. 로난이 낭독을 마치자 교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선생님조차 재능에 감탄하며 호들갑을 떨죠. 이런 천재를 데려오다니 학교가 복받았다면서요. 수업 후 애들이 다가와 말합니다. 야, 너 미쳤다. 다프네 선생님 원래 칭찬 안 하는데 내가 쌤을 놀라게 했어. 벌써 팬들을 쓸어 담고 있네요. 그때 녹색 눈의 단발머리 소녀가 다가옵니다.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오죠. 아까 본 환영 속 그 소녀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피 폴보라고 소개합니다. 반장이자 학생 대표죠. 악수를 나누며 무슨 과목 골랐냐고 묻습니다. 검수를 골랐다고 하자 조그만 단검 하나 달랑 찬 걸 보고는 아하 하는 표정으로 묻죠. 연합에 들어가려는 거야? 로나는 어리둥절합니다. 자긴 그냥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었을 뿐 연합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해 연합에 들어가려면 검술이 필수냐고 되묻죠. 소피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봅니다. 뭐야, 지금 장난해? 로나는 내가 멍청한 소리를 했나 싶어집니다. 다음 장면, 모든 학생들이 연무장에 모였습니다. 교관이 기다리고 있죠. 갑자기 다들 교관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꼬마만 멍하니 서서 생각하죠. 뭐지? 애들이 소리칩니다. 먼저 간다. 하지만 대박인 건 따로 있죠. 진짜 미친 건 다들 만화로 스피드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로난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제야 파악했죠. 아, 이거구나. 로난도 만화를 끌어올리더니 모든 학생들을 순식간에 앞질러 버립니다. 한참 뒤에서 출발했는데도 말이죠. 소피도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며 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비정상적이니까요. 심지어 숨도 안 차 보입니다. 한편 우리 꼬마는 달리기 시합이나 승리 따위엔 관심 없고 그저 이 순간을 미친 듯이 즐깁니다. 웃으면서 잡을 테면 잡아보라고 도발하죠. 이 소란이 교관의 시선을 끕니다. 그가 돌아보더니 자그마한 꼬마가 연무장을 날아다니는 걸 보죠. 그러고는 생각합니다. 저 녀석은 눈여겨봐야겠군. 잠시 후 달리기가 끝납니다. 다들 숨을 헐떡이며 이따위 훈련을 만든 놈을 저주하죠. 그 와중에 우리 꼬마는 평온 그 자체입니다. 집합을 위해 다 모이는데 로나는 자기처럼 만화 쓰는 사람들을 봐서 신났고 한편 소피는 심각한 실존적 위기에 빠집니다. 제 인간 맞나? 그 폭발적인 가속에 전부를 한 바퀴나 따돌렸는데 심지어 지치지도 않았잖아. 악마의 자식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죠. 로난이 시선을 느끼고 해맑게 묻습니다. 달리기 재밌었어? 소피는 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이 악마 같은 놈이 우릴 다 짓밟아 놓고선 재밌었냐고 묻는 뻔뻔함 좀 보소. 다들 숨을 돌리고 나자 교관이 드디어 자기를 소개합니다. 디에고 산체스. 검술 마스터이자 이번 수업 담당이죠. 로나는 제대로 배울 생각에 한껏 들뜹니다. 디에고가 목검을 잡으라고 지시하자 아이들 얼굴에 고통이 번집니다. 지옥의 달리기 탓에 아직 피로가 안 풀렸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로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단 겁니다. 디에고가 재촉하죠. 꼬마야, 얼른 움직여. 하지만 주저하며 목검을 쳐다보는 눈빛이 무슨 괴물이라도 보는 것 같습니다. 블레이크에게 당했던 PTSD가 도진 거죠. 디에고는 단번에 그 기운을 눈치챕니다. 눈동자 속의 공포를 읽어내고는
뼈 있는 조언을 던집니다. 봐라. 검은 위험한 게 맞아. 하지만 결국은 도구일 뿐이다. 검에는 의지가 없어. 그걸 쥔 자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지. 그러니 이 공포를 마주해야 한다. 와, 이 말이 로난의 가슴에 팍 꽂힙니다. 불현듯 깨달음을 얻죠. 잠깐만. 블레이크가 몽둥이로 날 팼다면 난 지금 몽둥이를 무서워하고 있었겠지. 검이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그걸 휘두른 놈이 문제였던 거죠. 로나는 다가가서 목검을 집어듭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전설적인 소드 마스터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도망칠 이유도 없다고. 목검을 쥐는 걸 지켜보던 디에고는 곧바로 두 가지를 파악합니다. 쥐는 자세만 봐도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 하지만 투지는 부족하다는 것. 교관이 2인 1조 대련을 지시합니다. 상대만 이기면 어떤 싸움 방식이든 상관없다고 하죠. 그리고 디에고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로난의 상대는 소피. 둘 다 당황해서 어버버하죠. 네? 다른 애들은 벌써 내기를 걸기 시작합니다. 소피가 개박살을 낼 거라고요. 소피는 명문 검술 가문 출신에 정식으로 훈련도 받았으니까요. 교관의 준비 신호가 떨어지고 대련이 시작됩니다. 소피가 검을 들고 넓게 자세를 잡습니다. 꽤나 전문가 냄새를 풍기며 매의 눈으로 로난을 노려보죠. 가만히 서 있던 로난은 생각합니다. 오, 진짜 검술은 저런 거구나. 검을 다루는 자태에 진심으로 감탄하죠.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블레이크에게 느꼈던 그 끔찍한 공포와는 자기 검을 고쳐 잡으며 훌륭한 검술이 뭔지 고민하던 찰나. 자연스레 자기만의 자세를 잡습니다. 그 순간 디에고와 소피 둘 다 눈이 튀어나올 뻔하죠. 완벽한 중단세를 취했거든요. 처음 해보는 녀석이 아주 가볍게요. 초보자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말입니다. 소피는 흔들렸지만 질 생각은 없습니다. 가문의 자존심이 걸렸으니까요. 온 힘을 다해 첫 공격을 날립니다. 로난이 쓱 피하죠. 다시 휘두르지만 또 피합니다. 가슴을 노리고 찌르는데 로난은 이미 몸을 빼고 없습니다. 다른 각도로 노려봐도 소용없죠. 다 꿰뚫어보고 있으니까요. 소피는 점점 짜증이 치솟습니다. 이 녀석이 자기 속을 훤히 들여다보듯 모든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고 있거든요. 미래라도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까 생각하죠. 결국 소피는 계속 뒤로 밀리며 수세에 몰리고 맙니다.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기 직전이죠. 로나는 아주 신중하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으니까요.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며 재대결을 요청합니다. 로나는 웃으며 승낙하죠. 모든 게 끝나고 둘은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소피는 그의 천부적인 재능에 진심 감탄했죠. 알고 보니 총 4번을 붙었는데 2승 2패로 비겼습니다. 소피는 오히려 신났죠. 꾸준히 대련할 만한 상대를 드디어 찾은 거니까요. 다른 학생들도 기대에 차 있습니다. 다음 수업은 마법이라서 드디어 앉아서 쉴 수 있거든요. 로나는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마법 수업이면 연합 가입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쉬려고 해? 다들 괴물을 보듯 로난을 쳐다봅니다. 한 녀석이 말하죠. 야, 우리 쌤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 그분한테 뭘 배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야. 로난이 대꾸합니다. 아니, 어렵긴 하겠지만 쌤이 아무리 그래도 이쯤 되니 애들도 눈치챕니다. 이 녀석 상식이 아예 없구나. 그들에게 기초 마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전직 사령관 출신이자 아카데미 마법학장인 전설적인 아서 교수님이라는 걸 설명하죠. 잠시 후 마법 수업이 시작됩니다. 아서 교수가 들어오자 소피가 로난에게 속삭입니다. 저분이 과거 전설의 사령관이셨다고요. 전성기 땐 마법계의 청 노리스 같은 분이라고. 로난이 교수의 만화를 분석하는데 디렉터보다 훨씬 더 짙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쯤 되니 로난은 궁금해집니다. 연합에서 제일 강한 놈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놈이랑 팔씨름 한판 뜰 수 있을까? 아서가 전학생을 알아보고 기초 마법 교사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재빨리 덧붙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 수업을 끔찍하게 짜증내 한다고요. 하지만 로나는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마법사가 돼서
연합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노 교수는 흐뭇해하죠. 꼬마의 열정을 칭찬하면서도 뼈있는 말을 던집니다. 마법을 파고든다는 건 검수를 포기하겠다는 뜻인데 알고 있니? 그제야 로난도 눈치를 챕니다. 아까 애들이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봤는지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묻자 아서가 소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하죠. 소피가 요점을 짚어줍니다. 마법을 마스터하려면 미친 듯이 방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데 그게 몸과 정신에 엄청난 무리를 주거든요. 천재라 할지라도 10년 넘게 수련하지 않으면 진짜 마법사로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아서가 동의하며 덧붙입니다. 졸업 후 연합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1클래스 마법사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정식 요원이 되려면 최소 2클래스는 되어야 하죠. 이 말을 들은 우리 꼬마 살짝 실망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졸업 전에 3클래스를 찍으면 되겠네요. 다들 입이 떡 벌어집니다. 3클래스 마법이 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지르고 보는 거니까요. 아직은요. 아서는 웃음을 꾹 참고 칠판에 필기하며 설명합니다. 연합의 메인은 검술이고 마법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요. 그러더니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을 적습니다. 기초적인 불화살 주문식이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로나는 단번에 알아채죠. 이 공식 예전에 똑똑히 본 적 있거든요. 그 의식 구덩이에서요. 아서는 감탄합니다. 공식을 너무 꼬아놔서 보통 학생들은 오류를 못 찾아내거든요. 불화살은 기초로 분류되지만 상위 마법으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어서 교수가 시범을 보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아름다운 불화살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로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화살이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당장이라도 꺼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제 의욕처럼 말이죠. 아서가 설명합니다. 마법 공식은 완벽해야 한다고. 만화를 잔뜩 쏟아붓고도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주문 전체가 박살 날 수 있다고요. 그러곤 공식의 마지막 요소를 신중하게 추가하자마자 펑! 화살이 순식간에 거대해지며 위력이 폭발합니다. 다들 그 압도적인 광경에 넋이 나갑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개쩐다. 진짜 뜨거운 불이니까요. 아서가 추가 지식을 방출합니다. 마법사들은 이 공식을 다 외워서 매번 완벽하게 구현해내야 한다. 주문을 바꾸려면 미친 듯한 인내와 실력이 필요하죠. 불화살을 파이어볼로 바꾸는 것처럼요. 만화도 훨씬 많이 먹고 몸과 정신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마법은 제약이 훨씬 많아요. 검술에 비하면 말이죠. 소피가 거듭니다. 무기에 만화를 직접 주입하는 게 훨씬 쉽고 효율적이라고요. 복잡한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 낫죠. 교관도 덧붙입니다. 만화를 쓰는 건 체력 소모가 극심해서 마법사의 위력은 전적으로 본인의 만화 보유량에 달려있다고요.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만화통 크기가 곧 마법사의 한계라는 걸. 만약 그렇다면 타고난 만화가 턱없이 부족한 자기는 엄청난 문제에 봉착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도 포기 안 합니다. 원리를 미친 듯이 파고들면 우회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요. 아서 교수가 로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문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공식이 필요하다며 정답을 맞힌 로난, 거기다 하나 더 얹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에 이 복잡한 공식을 일일이 외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마법진을 개발한 거죠. 공식의 원리를 도형화해서요. 불현듯 로난은 또 무언가 깨닫습니다. 보육원 원장 팔에 있던 그 문신들. 그게 바로 마법진이었던 겁니다. 중년의 위기가 와서 촌스럽게 새긴 타투가 아니었죠. 아서가 맞다고 인정합니다. 주문을 빨리 외우려고 마법진을 몸에 새기는 마법사들도 있다고요. 마법진은 기본적으로 기호입니다. 공식이 방정식이라면 마법진은 그걸 기호화한 거죠. 그러자 로난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영창은 공식을 음성으로 바꾼 건가요? 아서는 흠칫 놀랍니다. 세상에, 이걸 첫날에 바로 눈치채다니. 어떤 애들은 여기 3년을 다니고도 지팡이 앞뒤도 구분 못하는데 말이죠. 로난이 자기 논리를 설명합니다. 칠판에 적힌 공식이 파이어볼의 설계도라면
마법지는 기호인 거고. 영창은 같은 마법을 언어로 바꾼 거 아니냐고요. 교수는 아주 자랑스럽게 미소 짓습니다. 마법사들이 수년을 바쳐야 간신히 이해하는 개념이거든요. 아서가 확인해 줍니다. 영창이란 올바른 단어를 내뱉으며 각각의 단어에 만화를 불어넣는 거라고. 그렇게 주문을 완성하는 겁니다. 시범을 보이며 목소리만으로 파이어볼을 날리죠. 속도, 어조, 감정 상태가 모두 주문에 영향을 주니 낭독과 비슷하다고 덧붙입니다. 우리 꼬마는 그 말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살면서 들은 그 어떤 낭독도 이만큼 자길 사로잡은 적 없었으니까요. 교수는 이런 복잡한 설명에 로난이 겁먹었을까봐 아까 말한 큰 꿈에 계속 도전할 거냐고 묻죠. 꼬마의 대답은 당연히 콜. 이제 더 재밌어졌는데요. 흐뭇해진 아서는 곧바로 고대어부터 가르치기로 합니다. 해독할 책을 나눠주자. 아이들 얼굴엔 절망이 가득합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소피는 과제 더미의 영혼까지 탈탈 털렸죠. 이번 학기에 꽉꽉 채워 넣은 걸 후회합니다. 한편 로나는 너무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미친놈은 쉬는 시간 하나 없이 시간표를 꽉 채워놨거든요. 로난의 학구열이 너무 폭발적이라 이쯤 되니 소피도 슬슬 짜증이 납니다. 소피가 룸메이트 이름이 루카스라고 알려주는데 로난에겐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그녀는 인사를 남기고 가버립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우리 꼬마, 바로 복습 시작. 공식만 보고 주문을 이해하려 듭니다. 만화통이 부족해서 정석대로 강력한 마법은 못 쓰니까 차라리 내 몸에 맞는 새로운 마법을 창조해보자는 생각이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요. 그런데 맙서사 말도 안 되게도 진짜 작동하는 주문을 만들어냅니다. 미친 짓이죠. 엄청난 업적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르는 법. 몸에 가해진 부담이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주문은 성공했지만 기절해버리고 말죠. 루카스가 방에 돌아왔을 땐 바닥에 널브러진 로난을 발견합니다. 벙찐 표정으로 서서 생각하죠. 대체 여기서 뭔 일이 있던 거야? 기절해 있는 동안 낯익은 목소리가 그를 부릅니다. 시에나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죠. 아이를 너무 몰아붙인 자신과 교사들을 탓합니다. 너무 가혹하게 다뤘다고요. 다들 이 아이가 천재인 줄로만 알아서 뭘 던져줘도 알아서 해낼 거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단단히 착각한 거였죠. 마침내 꼬마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인 건 루카스입니다. 걱정 많은 엄마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죠. 녀석은 진심으로 안도합니다. 로난이 죽은 게 아니라 천만다행이라면서요. 그는 루카스 폰 파르셀이라며 정식으로 인사합니다. 새 룸메이트라고 통성명을 하죠. 문 열고 시체부터 본 게 아니라 너무 다행이라네요. 첫날부터 룸메가 바닥에 뻗어 있는 꼴이라니. 유쾌한 시작은 아니잖아요. 로나는 어리둥절해서 묻습니다. 잠깐, 저 기절했었어요. 네, 그렇다네요. 하지만 생명에 지장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덩치 큰 룸메가 왜 극성엄마처럼 굴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루카스의 아버지가 바로 그 부대장 오스카였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로난 전담 마크를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로난이 아빠한테 좋게 말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중이죠. 성격 좋아 보이는 걸 보니 로난도 믿을 만한 녀석이라 판단합니다. 그나저나 루카스 덩치 좀 보세요. 완전 고학년 형님 포스 잘잘 흐르는데. 아닙니다. 로난이랑 동급생이에요. 2살 많긴 한데 학교를 늦게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은 접어두세요. 이 형님은 출석 미달로 유급만 2번 당하셨거든요. 진정한 전설이죠. 학교 안 나오는 데는 프로급입니다. 공부엔 알레르기가 있고요. 그 얘긴 나중에 하고. 루카스가 마법 연습하다 쓰러졌냐고 묻습니다. 방골이 폭격 맞은 수준이라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었죠. 파이어볼 쏘려다가 쓰러졌다고 로난이 인정합니다. 그 후론 필름이 끊겼고요. 검술파인 루카스는 솔직히 좀 실망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내 검술 재능이 아까워서요. 자기도 아빠 뒤를 잇는 중이니까요. 어쨌든 로난은 루카스를 살피다 몇 가지를 눈치챕니다.
고작 2살 많을 뿐인데. 만화 밀도는 다른 애들이랑 차원이 다르고 신체 조건은 완전 미쳤거든요. 루카스가 얼마나 노력했을지 진심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론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방금 기절했다 깼는데도 말이죠. 고집불통 로나는 꾸역꾸역 수업에 가려는데 프로 결석너 루카스가 땡땡이를 꼬드깁니다.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밥이나 먹자고요. 수락하면서도 팩트 폭행은 잊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유급을 2번이나 당한 거야. 아무 핑계나 대고 땡땡이 치니까. 식당을 찾아온 2사람. 루카스는 회복하려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우깁니다. 그때 로난이 근처에서 옅은 만화의 흔적을 감지하죠. 저거 확인해 봐야 해. 루카스도 동의하고 둘은 마법 상점에 들어갑니다. 가게 안에 물건 대부분에 만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한편 루카스는 구석에서 먼지 때문에 미친 듯이 재채기를 해댑니다. 가게 전체에 알레르기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로난에게 끔찍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 완전히 알거지 신세죠. 속으로 후회합니다. 보육원에서 돈 좀 챙겨올 걸. 하지만 의리의 사나이 루카스가 자기가 내겠다고 나섭니다. 아빠가 시킨 임무의 연장선이기도 하니까요. 이 형님, 찐우정 제대로 정립 중이네요. 로나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 가게 물건 다 사달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루카스가 초라한 동전 몇 립을 꺼내 보여주는데 택도 없는 금액이죠. 그래도 싼 거 하나쯤은 살 수 있겠네요. 로나는 룸메이트의 지갑 사정에 맞춰 싼 물건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뭔가가 시선을 확 끕니다. 기묘한 마법진이 새겨진 알이 하나, 예리하고 탁한 만화를 뿜어내는데 진심 매혹적입니다. 게다가 가격표마저 똥값. 가게 주인이 다가와서 설명하죠. 갈라티아의 돌이라고 불리며 보통은 비싼 장식품으로나 쓴답니다. 평생 부화하지 않을 거라고들 하니까요. 한마디로 쓸모없는 문진이나 다름없죠. 선반에 두면 간지는 납니다. 로난이 안에 뭐가 있냐고 묻지만 주인도 모른다네요. 전설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생물을 가둔 감옥이라는데 돈 될 줄 알고 사뒀지만 안 깨어나니까 아무도 안 사갔죠. 로나는 봉인을 깨면 어찌 될지 호기심이 생깁니다. 주인이 기대하지 말라며 못을 박습니다. 엄청나게 특수한 마법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로나는 꽂혀버렸죠. 이 마법진이 완전 고인물급이라는 걸. 기초 파이어볼의 몇십 배는 좋기 복잡해 보였거든요. 루카스에게 묻자 루카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죠. 지루한 책보단 낫잖아. 필요하면 무기로 대가리 깨버릴 수도 있고. 완벽한 논리네요. 로나는 돌을 사서 가게를 나옵니다. 미스터리한 마법의 알을 얻어 아주 기분 째지죠. 벌써 저녁 무렵. 땡땡이의 대미를 장식하고 싶은 루카스가 연합에서 제일 웅장한 곳에 가보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시계탑. 진짜 차원이 다른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총독. 대륙 최고의 권력자이자 왕과 맞먹는 지위를 가진 자. 그곳에 서서 멀리 시계탑을 바라보는 로난. 저 전설적인 인물들의 경지에 오르려면